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제 보는 얼굴 드려야 되는데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최근에 좀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좀 높아. 여기도 좀 높은 것 같고 여기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오늘은 원래의 그 임무대로 네. 채권의 나라의 수다. 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서 채권의 나라의 수다를 해보죠. 뭐 이번 11일? 네, 11일입니다. 네, 8월 11일. 내년부터는 이제 6주에 한 번씩.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집중 토크 들어가 봅시다. 일단 우리 거 보기 전에 7월 의사록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네. 그래서 7월 의사록에 그 의원들의 발언들이 쫙 나왔죠. 이번에 뭐 발언이 많이 있던데. 근데 저대로 놔두면 다음번에는 만장일치 안 나오게 생겼던데. 뭐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 나왔을 때 전체적인 톤은 일단 뭐 명확하게 비둘기 성향을 보인 금통위원도 계셨습니다. 분명히 소수 의견 중에 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정책적인 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논조의 금통위원도 존재하셨지만 6월에 일단 금리 인하했고 추경이 지금 통과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그거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7월 금통위 이제 통방 문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하느니 신경 써야 될 그 여러 안건 중에서 가계부채를 예전에 좀 뒤로 뺐던 걸 지금 앞으로 다시 끌어다 놨거든요. 네. 7월 달에도 집단대출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모든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났더니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브렉시트 터져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염려증은 있지만 정책 효과 점검하고 또 거기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그 효과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은 중립 성향이 강했다라고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라도 꺾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중립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들은 그래도 한 가지씩 다 했던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누가 한마디 했죠. 예, 방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집단 대출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전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집단 대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분양 시장의 약간 특수성은 또 좀 다르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분양 시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계속 과열이 되니까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따라온 것 없다. 예, 좀 저는 그런 좀 그 과열에 관한 얘기를 어느 한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부동산 시장 과열 얘기를.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집단 대출, 그러니까 분양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하고 약간 저는 다르게 느낀 게,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서도 특히 집단 대출,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도 그냥 일반 전체 부동산이 아니고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뭐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라고 또 명시를 하시면서 그렇죠, 아예 그랬죠. 예전보다는 조금 톤이 높아졌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기준금리가 지금 뭐 1% 시대에 진입을 하고 1.2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다가 또 뭐 우리 경제 뭐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안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약간의 기대감을 여전히 살려두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또한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누가? 네.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뭐 아무래도 지금 점점 시장금리 레벨이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작년 사례를 조금 연관을 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선 뭐 브렉시트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뭐 꼭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을 해서 채권 시장의 강세장이 지지는 됐지만 이 불안정성 그리고 변동성의 확대 부분은 또한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도 난 이번에 의사록 얘기 나온 거는 그 전체의 성향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지난번에 금리 인하 한번 했고 뭐 이러니까 중립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러면서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대한 우려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마다 말들이 보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나. 방향들이 좀 다르지 않았나. 누군 이걸 강조하고 누군 저걸 강조하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쩌면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만장일치였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죠? 만장일치였죠. 근데 추가 인하의 여지가 좀 남겨놨어요, 그때? 그 금통위원 한 분 중에 저는 받아들이기로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비둘기라는 그분은 여기서 그 국내 경기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추가 인하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저는 좀 남겨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겨뒀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5월달에 사실 만장일치 동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들어왔던 신임 금통위원들이 조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뭐 거의 소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던 그 금통위원이 지금 요번에도 역시나 그 비둘기 색채를 드러냈는데 5월만큼 그렇게 지금 정책이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색깔을 드러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그게 8월 달에 그분이 이제 또 추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그 소수 의견을 던질 정도의 지금 분위기냐 생각 외로 브렉시트에 대한 뭐 우려는 조금 제한적이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숫자가 잘 나왔다는 거죠. 물론 지금 아까 모두 처음에 얘기하셨던 뭐 금융난법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뭐 내수 경기가 지금 뭐 자동차 특수세 빠지고 났더니 7월 달에 뭐 벌써 내수형 자동차 판매가 10% 넘게 빠지더라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추경이라든지 기타 정책 들어오면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금통위원 또 한 분은 거기서 가장 매파 성향이 조금 엿보였던 금통위원 중에 하나는 지금 한은이 제시한 2.7% 성장.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는 그거 달성 어렵다 막 이렇게 민간에서는 그거 좀 어려운 숫자 아니냐 베스트 시나리오다 얘기했는데 그거 중립적인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부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견이 굉장히 조금 좀 양분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8월 달에 극대화될 정도의 뭔가 뭐 재료들이 바뀌었냐?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이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금통위 의사로 좀 인하 여지에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단어는 지난 이제 7월 금통위 의사록이었으니까 6월 금리 인하, 6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를 선제적인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썼죠. 썼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로 하는 금통위는 항상 좀 뒷북을 치고 뒤늦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여론의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금통위 이번에 위원들께서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시를 하셨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 시점의 문제지 여전히 인하에 대한 무게 중심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선제적 안 그래도 지금 신월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때 시장에서 대부분 6월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6월 FOMC랑 브렉시트 결과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구조조정 발표하면서 같이 선제적으로 하긴 했는데 공교롭게 브렉시트가 돼버린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약간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이라는 말이 의사록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자, 그 8월 전망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기 전에 이제 경제 지표를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1분기 GDP가 우리 0.4였나? 0.5로 4에서 0.5로 올린 거죠. 2분기가 7이었나요? 0.7. 그죠? 그거는 아직은 리바이즈가 나올 때가 안 됐죠.
그러니까 2분기가 이제 1분기보다는 좋았다. 이건데 그런 산업활동 동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 6월 것까지 나왔죠 지금? 예, 6월까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네. 근데 뭐 좀 기저 효과가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뭐 관공업 위주는 뭐 여전히 밋밋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그래도 뭐 어찌 됐든 좀 좋았던 부분은 또 유효 생산력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다. 뭐 재고율도 좀 떨어지고 가동률도 더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가동률이 뭐 좀 밋밋했는데 뭐 네. 그 악화되었다라고는 이번에 그런 세부 지표들을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소매 판매는 어떻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아까 저기 유면 얘기했지만 그 지금 그 한은하고 정부는 내수 쪽이 지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소매 판매 숫자도 뭐 나쁘진 않게 나왔는데, 네.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게 자동차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개소세 인하를 6월 말로 종료하니까 네. 6월에 자동차가 많이 굉장히 했죠. 많이 네. 팔렸고 그 2분기 GDP가 잘 나온 항목들 보면은 이제 내수하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제 1분기 마이너스였던 것들이 그 두 개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2분기 GDP를 시장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자동차가 6월 말로 이제 잘 나오면서 소비도 잘 나오고 자동차 관련 설비 투자나 이런 쪽도 좀 잘 나오게 만들었던 네. 거죠 이제 좀. 근데 네. 자동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가까이 지금 6월보다 안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땡겨서 산 거죠, 네, 다. 땡겨서 다 산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뭘로 끌어올릴 거냐라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개수세 연장한다고는 안 하나? 그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한다고. 예. 네. 그러고 저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마이너스 폭이 좀 줄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두 커졌죠. 자릿대로 커져 버렸고, 물론 8, 9월 갈수록 수출 마이너스는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출하고 우리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제 유가가 다시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글쎄요, EQ는 그런 자동차 그 개소세 인하랑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저 효과죠. 지난 2분기 메르스 대비해서 그렇다고 감안하면은 3Q에 뭐 그렇게 막 또 2Q 대비 잘 나올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7, 8월이 원래 제일 많이 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9월까지도 좀 나가긴 하죠.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 대비해서 물량이 그때는 선적이 돼서 나가야 그게 이제 되니까. 근데 지금 두 자릿수를 줄였다는 건 좀 충격적 아닌가요? 그렇죠. 예상보다 한 자리 안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지난 그죠? 6월에는 마이너스 2%까지 그죠? 굉장히 낙폭을 줄였다가 이번에 이제 또 조선 쪽 관련 계속 수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데미가 있었고, 또 계절성도 있습니다. 작년 7월이 조금 수출이 개선됐다가 8월이 작년에 또 되게 숫자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가 한번 얘기하셨지만 8월에는 수출이 플러스가 나올 거다. 8월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를 기저 하셨거든요. 효과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헤드라인에 대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근 2년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또 플러스가 나오면 3분기에 그런 효과들 또 묻혀가면서 지금 3분기가 QOQ로는 0.7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숫자에 YOY로도 3%가 넘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3%대 성장을 얘기 한번 거론하셨는데 일단 뭐 3분기는 일단 추경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 위험을 조금 커버하고 수출이 그런 통계적인 그 효과들 이런 걸로 좀 리커버리하면 한은이나 이런 쪽은 역시나 뭐 2분기랑 유사한 정도 성장이 그래도 유지될 거 아니냐. 그런 하에 2.7% 연간 성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민간 쪽에서는 염려를 계속 하고 있죠. 불확실성 요인들이 아직도 하방 위험이 좀 더 많다고 보니까. 여기는 하방위험이 더 많다고 보고. 그러면 7월이 이제 수출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이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인지 그 전에 계속 개선되고 있었으니까 일시적인 요인인 건지 아니면 뭔가 영향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바뀌어가는 건지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계속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들 봐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출 마이너스 폭이나 일평균 수출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개선은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물론 조금이야 되겠지. 예, 3분기 중에 플러스로 전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경에는 이제 그 국제 유가라는 부분, 국제 유가가
45에서 50 저희 보통 다 예상했던 그 레인지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렇게 한국 수출에도 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네. 유가가 지금 레벨이 어쨌든 지금 그보다 40전후까지 40전후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못 올라오고 이대로 가버리면 그 전망이 약간 좀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바뀌어질 같습니다. 수 있고. 예. 네, 수출 관련돼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 의외로 지금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거의 근접할 1,100원을 정도로 테스트하고 있죠. 지금. 전혀 대부분의 외환 전문가들은 위쪽을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생각 외에 그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 메이저 커런시가 일제히 다 약세로 가면서 원화가 거의 제일 강한 통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권역에 대한 지금 수출 쪽에서는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은 지금 이미 중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한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번에 이 금융시장 환경적인 제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달러가 강한데 이머징 커런시가 동시에 강한 아주 또 특이한 국면이 나오고 있죠. 대신 뭐 유로, 엔, 파운드, 뭐 위안까지도 심지어는 좀 약세를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머징 쪽에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경기 여건이 오히려 한국 수출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생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머징 경제가 그렇게 꾸준히 좋았던 적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뭐 어느 정도 금융 쪽에서는 바터밍 한다고 보지만 실물 경기가 그렇게 이머징이 나아질 거냐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금융의 실물을 선행한다고 보면 뭐 6달 정도 선행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만하면 사실은 따라오는데 그렇죠.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번 금융위기 국면에서 이머징들은 그런 네. 페이크가 꽤 있었죠. 아니 뭐 선진국도 이번에는 다 비슷했어. 위기 이후에 이게 금융하고 실물이 서로 따라 놀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고, 그렇죠. 내수는 좀 밋밋한 상태고, 그다음에 2분기가 좋았던 게 정책 효과. 네, 땡겼은. 소비하고 소비가 이제 조금 많이 받쳤죠. 네. 투자, 그리고 건설. 땡겼은. 건설. 그러니까 건설. 3분기도 네.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건설. 그럼 건설은 당분간은 네, 뭐 좋긴 좋겠습니다만 건설에 워낙에 자꾸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거기가 지표상으로 엽기적 그렇게 효과가 있겠죠. 건설. 근데 그렇게 치면 3분기가 2분기만큼 0.7 수준이 나와줄 거냐? 0.7이 나오면 2.7은 가요?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조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난해 메르스 때 2분기가 가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전기비로 0.4가 나왔는데요. 3분기 때 1.2로 기저나 정책 때문에 확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2분기에 안 쓴 게 3분기에 쓴 거였고, 예, 예. 3분기는 또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막스 했어. 정책을 써서 끌어올렸는데, 근데 올해 보면 지금 전기비로 보면 결국 0.5, 0.7, 하반기에도 뭐 0.7, 0.7 뭐 그냥 밋밋한 거죠. 밋밋하고 YOY로는 하는 전망대로 3반기가 어쨌든 3.0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2.8, 3.1에 3.0이 됐는데 하는 전망대로 2.7이 연간으로 된다면은 결국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낮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YOY. 그 지금 이제 그 뭐죠? 저기 우리 그 추경. 예. 추경이 지금 뭐 이제 갈 데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만약에 지금 그러자도 추경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 예. 네. 근데 그나마도 이게 제때 안 나오면 3분기 기대할 거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적자 국채 발행도 안 하고 우선은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 편성이 됐고 국회에서도 의결이 나름 쉬웠죠. 신속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런 전 국민적인 것보다는 구조조정에 우선 집중이 되었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만큼 빨리 안 된다면은 이 2분기에 내수 시장을 이끌었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그리고 개소세 인하 이 부분에 기저효과가 역효과가 날 텐데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하반기 경기 하강 압력은 좀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 예산 중에 땡길 수 있는 건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땡겨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럼 하반기에 쓸 게 없는데 네. 정상적 지출 이외에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추경이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저건.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별한 지금 우리가 모멘텀이 될 만한 변수들이 없죠? 있어요? 뭐 미국이 지금 2분기 성장이 나왔는데 원래 컨센이 한 그래도 전기비 연율로 2% 중반을 봤었는데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1분기에도
원래는 0%대 성장해서 리바우스 업을 해서 상향 조정돼서 1.1로 끝났는데 네. EQ도 겨우 1% 초반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미국 경제가 좀 이러면은 좀 고민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을 또 까보면 재고 감소가 제일 컸어요. 재고가 한 1%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는 그래도 질적으로 나아진다. 그리고 그 개인 소비 지출은 PCE 같은 경우에는 2%대 아주 견조한 그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게 가져가는데 지금 제일 정책을 조금 보여줄 거라고 했던 유럽 ECB라든지 BOE라든지 그리고 BOE도 이제 곧 나오겠지만 BOJ 특히 일본이 지금 별로 뾰족한 28조 엔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놨는데 엔화는 더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일본이 그 이번에 우리 돈으로 한 305조? 네. 그렇게 내놨는데 305조짜리 헛방을 날린 결과가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세부 내역을 뭐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당장 경기를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고 큰데 당장 우리 뭐 예를 들면 추경처럼 해서 쏟아 부어 가지고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시장 평가. 그게 없다. 예, 내용이 2년 예. 내에 3조 예. 엔 정도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2조 7천억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신간센 이런 거 다시 확장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인프라 쪽 투자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로 뭐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되고 나면은 분명히 좋은 건데 기간이 평생 몇 년 걸리는 이런 정책들이니까. 예.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게 스티뮬러스가 없구만. 예, 예, 예. 그 일부 논란은 또 바우처를 또 주자 네. 상품권을 좀 나눠주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역시나 뭐 일본 애들 상품권은 주면은 바로 가서 현금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아니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안 쓰고 원래 쓰려고 했던 걸 그거로 써버리고. 그렇죠. 그 깡 시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소위 우리 시체말로 와리깡 딱 해가지고 간단하게.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바우처 주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 일본이. 지난번에 한번 그 효과가 있었던 건 해외여행 바우처. 그거는 아예 안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좀 있었죠. 근데 그건 해외 가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효과는 좀 덜했는데. 어쨌든 자 일본 지금 별로고 유럽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은 안 들리고 근데 어쨌든 그래봐야 특별하게 우리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다음 주까지 뭐 터질 만한 거는 없는 거죠. 다음 주 지나고 이제 8월 17일에 FOMC 의사록 7월에 별거 없이 지나간 듯 보였지만 그래도 단기 위험은 사라졌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매파 본능 연준 위원들 중에 또 자기 소리를 한 사람이 있느냐. 물론 조지 에스더 같은 사람은 또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표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8월 26일에 이제 마지막 주에 잭슨홀 옐런이 또 참석해서 또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의 그 논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메인 지표들이 좀 서포팅이 되면 지금도 저기 더들리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금리 정상화에 대한 단서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 비둘기 중에 또 한 분이신데도 그런 거 그러니까 9월 근데 거기는 누가 비둘기고 누가 맨지 모르겠더라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다시피 한쪽의 시장 기대감이 쏠리면 꼭 그걸 잡아주려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발언을 꼭꼭 그러니까 하시죠.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네. 되니까 이번엔 네가 얘기해. 공장님 이번엔 네가 말씀을 얘기해. 딱 하셨지 그거 않습니까? 같아요. 그리고 좀 이번에 좀 조심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미국 중심으로 선진국 G10 국가들이 마이너스를 막 이렇게 기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7월부터. 그만큼 이제 시장 기대치가 브렉시트 이후에 굉장히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실물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GDP 2분기가 시장 예상치를 너무 하회해서 그때부터 약간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시장 기대감이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12월 FOMC까지 아직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그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파적 성향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감안해가지고 넘어갑시다. 8월 금통위로 드디어 우리 결정의 순간이 왔네. 8월은 있어요 없어요?
소수 의견 저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이 없다. 네, 난 금리 인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없다고 나와버리네 답이. 인하는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소수 의견도 8월 달에는 나오기가 저희는 조금 쉽지 소수 의견도 없다. 네. 예, 저희도 동결이고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도 알고 금통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소수 의견 나오는 거 이걸 시장에서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만장일치지만 의사록을 또 읽어보면 만장일치가 아닌 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똑같이 갈 거다. 예, 예. 그러니까 팔은 도장은 다 이게 오른쪽으로 예. 찍고 내 말은 오른쪽 왼쪽 왔다 예, 갔다 예. 한다. 저도 동결이고 소수 의견 없고 특히 좀 비슷한데 김상우 위원님하고 우선은 그 동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재정 보강 정책의 국회 의결이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정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늦어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 편하게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그 뭐 명분을 줄 것 같고요. 근데 뭐 좀 전반적인 또 의사록을 또 열어보면은 이날 기대감은 여전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달에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네. 자, 이쯤에서 우리 이제 좀 올해 연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난 올해 중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8월이나 9월 그 추경하고 같이 갈 거다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를 보면 추경하고 같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 우리도 지표가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언제쯤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예. 그 그러니까 뭐 예, 원래 저희 지난 6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는 3분기보다는 약간 10월 쪽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추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는데 거기서 1.2조는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는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그리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뭐 제약도 있지만은 그럴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추경도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안 되고 하면은 결국 재정 정책을 못 쓰고 가서 결국 한 번 더 통화 정책을 쓰는 쪽으로 재정 정책을 못 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쓴다. 예. 그래서 예. 그게 그리고 이번 6월 그 브렉시트 이전에 인하한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에 가서 FOMC도 보고 3Q 숫자가 나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은 10월에 가서 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요. 난 여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난 약간 좀 그런 거는 그게 뭐냐면 금리 정책의 효과가 빠르면 1분기 후고 길면은 2분기 후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 나도 4분기를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4분기는 아무 효과 없고 내년 넘어가야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하면 올해 경기를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3분기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제 연말에 가서라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나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우선 연내 동결 보고 있습니다. 연내 동결. 네, 뭐 인하 사이클은 지속되고 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내년으로 좀 이연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공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통위원들의 심리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전히 뭐 선물시장에서 낮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구간에 있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FOMC 경계 심리가 9월 달과 12월 달은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러면은 우리 통화 당국은 조금 더 그 정책 타이밍을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가야겠죠. 그리고 우리 통화 당국의 특징이 연말 연시에는 정책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나 2005년 물가 급등할 때 빼고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인하를 할 때 좀 약간 이제 뭐 좀 내년 후반기에 그런 빅 이벤트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금통위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존 견해는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조금씩 무게 중심이 연내에도 배제는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무게 중심이 내년이다. 이렇게. 내년에는 미국은 최소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인상 기조로 들어갈 텐데 그럴 것 같거든요. 올해는 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더 늦출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럼 내년부터는 타이밍을 봐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올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인하 기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이제 QE 테이퍼링하고 작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금리 인상보다 중요했던 부분은 두 번째 금리 인상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까지 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만 해도 뭐 3개월, 6개월이다 했는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9개월 또는 12개월로 봤는데요. 우선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늦어졌다라는 부분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내년 초에 하더라도 큰 장애물은 되긴 좀 어렵다. 한 번 정도는. 속도가 느릴 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까지 갈 때까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아주 뭐 굉장히 종속이 되어서 금리 조정을 못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지금 고민이 원래는 8, 9월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 게 어쩌면 성장률이 2.7 나온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나온다 그러면 왜 더 하냐 이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럼요. 2%대 초반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한 번 더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 근데 한 번 했고 2.7%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봐요? 본부장님이 저희랑 생각이 비슷한데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는 저희도 원래 연내 한 번 인하로 해서 6월에 인하하고 더 없다라고 했는데 워낙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저희가 6월 달에 그 이후에는 바로 또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는 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저희도 하우스비를 정했는데 최근에 이제 숫자 나오는 거라든지 뭐 그리고 문매 하방 위험들이 있지만 이거 이러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다고 기대치보다 높아질 일은 없거든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상방 위험은 저희는 그렇게 많이 높게는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의 재료들을 보면 지금 그나마 정책 기대를 끌고 왔던 일본이나 유럽 쪽 보시면은 숫자라든지 물가 다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올해 못한다라고 하면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확실히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상한다. 그리고 9월에 그 자칫 불발이 나더라도 정책 기대를 좀 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들어온다면 한국은행이 함부로 또 움직이는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9월부터는 이제 대선 전국이죠. 대선 전국에서 이제 TV 토론 시작하고 하는데 최근에 뭐 트럼프가 또 말실수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깎아먹기는 했지만 이 브렉시트에 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또 정치적인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연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 개인적으로 더들리 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더들리가 요즘에 공개 석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달러예요. 미국의 그 상징과 같은 그 달러인데 지금 보시면 요 7월 말까지 해서 잠깐 주요 커런시 약해질 때 달러 인덱스가 97포인트로 작년에 금리 인상 이후에 바닥치고 나서는 제일 높은 수준까지 한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3분기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보면 이제 더들리가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통화 정책이 좀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듯한 옐런 의장도 매번 FOMC 때마다 그 달러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혼자 좋아서 9월에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 인덱스가 혼자 또 확 강해져 버리면 그러면 연준 인사들 그게 또 이제 금융 쪽에 불안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유럽, 일본은 정책 기대가 빠졌지 미국은 자칫 혼자 또 그 부담에 몰려서 또 금리를 함부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 빠지면 네. 우리나라 10월 달에 금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월 달에. 외부적에서 또 혼란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기대했던 거 이상 좋아질 리는 없고요.
그럼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뭐 늘 그런 식이지만 저희는 지금 하우스뷰는 네. 그래서 아니, 10월엔 그러니까 이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생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기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압력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시세 뭐 하한이라는 표현이 뭐 하는 총재도 공공연히 쓰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7월 우리 지표도 좀 보고 8월 지표도 좀 보고 지표를 좀 봐야 이게 이제 방향성이 아직도 안 잡혀 있어서 방향성이 그래야 잡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 자, 어쨌든 금통위 이전까지 다음 주 채권 금리 어떻게 움직인다고 봐요? 변동이 우선은 없나? 조금 지금 최근에 그 강세 모멘텀이 흔들리면서 약세 전환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예. 이 부분은 이번 달에 좀 전반적인 기조를 형성하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을 기대했는데 네. 그 충족을 못 시켰고요, 결과적으로. 네. BOE, ECB, FOMC, BOJ 전부 뭐 대부분 동결로 갔지 않습니까? 뭐 BOJ만 ETF 매입액을 좀 증액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충족 못 시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의 추가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 동력으로 작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했고 네. 그나마 믿었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데다가 독일 국채하고 일본 국채 10년물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이러면 대외 요인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크게 오르긴 어렵겠지만 우선 그동안 좀 많이 내려갔던 부분이 약간 정상화 압력에 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좀 약한 약세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3년물하고 10년물하고 지금 우리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좀 약간 변동폭이 좀 커졌는데 한 16pp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뭐 이번 달에는 한 그 너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20pp에서 25pp 정도가 박스권 레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25bp? 네.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좁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또 타이트닝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다. 우리 그 장기 전망을 그렇게 우울하게 보는 건가? 뭐 그것도 있고 또 이번에 뭐 그나마 수급 상황을 좀 여유 있게 해줄 수 있는 적자 국채 발행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에다가 외국인들도 이제 중장기물 국채를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네. 보험 장투 기관들은 뭐 여전히 아우성이니까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국채 선물 계속 순매도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순매도로 뭐 어제 엊그제 어제 하고 그러니까 했고 돌았었어요. 오늘은 플러스로 장중에 돌았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는 약간 그 여러 가지 외국인 유형도 있고 이유가 있고 뭐 미국 금리랑 연동되는 외국인도 있고 뭐 스왑하고 연동되는 외국인도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는 원화랑 가장 좀 상관성이 높아 보이고요. 원화 강세 오면서 샀다가 원화 강세가 좀 주춤하고 약간 약세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많이 먹었으니까요. 일단 뭐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실현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가 터졌던 날이 일본 금정위에서 정책 기대가 딱 무너지니까 그때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본격적으로 나서더라고요. 네. 약간 이벤트 드리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통화 정책이 제일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일본이 뭔가 한다라는 거에 또 그쪽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선 포지션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게 깨지고 나서 지금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뭐 3만 계약 이상 지금 매도를 쳤었죠 한번. 근데 우리 원화가 이렇게 1100 근처에서 네. 이렇게 저공 비행을 반대로 얘기하잖아. 고공 비행이라 그러잖아. 원화가 원고죠, 고공, 원고. 원화가 고공 네. 비행하고 원화 환율이 저공 비행을 네. 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요인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레벨을 보면, 그러니까 적정성으로 놓고만 따지면 사실 워낙 고평가에 대한 인식이 들다 보면은 더 올라갈 룸이 있어야 가치가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좀 부담이 있을 거고 실제로 6월 이후에 잔고 자체는 줄었습니다. 현물 쪽, 그러니까 선물은 많이 사들어 왔는데 네. 현물 쪽에서의 잔고는 줄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손바뀜이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2년, 3년짜리 채권을 많이 샀던 게 지금은 5년 혹은 그 이상 채권.
5년물을 거의 뭐 작년에 발행됐던 15-9인가요? 그걸 완전 스퀴즈가 들어올 정도로 5조 이상을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에 파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듀레이션을 늘리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채권 시장은 결국은 듀레이션이라는 게 위험에 더 배팅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잔고가 2년 3년물 잔고가 뭐 12주였으면 5년물로 5 이상을 올렸으면 그건 거의 또이또이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생각한다. 잔고가 좀 줄었지만 환에 조금 노출되는 포지션은 줄인 대신 금리 자체, 채권 가격 자체에 이제 배팅하는 포지션으로는 오히려 더 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전히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데서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럼 뭐 저희 신용 등급에 이 정도 독일 등급에서는 높은 그러니까. 편이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흥국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네. 브렉시트 이후로 그 달러가 생각보다 안 강해지면서 네. 브렉시트 터지고 달러가 강해질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달러가 지금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선진국 통화 약해지고 신흥국 통화 그러니까 강해서. 신흥국 주식 채권 쪽으로 돈이 지금 그냥 오고 있거든요 보면요. 예, 그 펀더멘털 아까 저희 얘기한 것처럼 신흥국 펀더멘털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융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 신흥국 주식 채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신흥국 중에서는 중간 정도, 예, 뭐 무슨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들 굉장히 지금 채권 가격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그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로만 보면은 거기는 아직은 예, 좀 갸우뚱하지만은 예, 그동안 많이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데들이 올해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추종해서 들어오는 또 돈들이 있고. 그럼 당분간은 좀 더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은 이게 흐름이 꺾이려면은 다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달러가 확 강해져 버려야지 신흥국에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거나 덜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유럽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돈 빠져나와서 다른 데 투자되는 자금이 유럽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유럽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정책에서 사실 그래도 예전보다 이머징에서 달러가 강해져도 데미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게 유럽이 저 상태면 유로존에 투자해야 될 자금들이 상당히 다른 데 투자 메리트를 찾을 텐데 미국은 긴축 기조다 보니까 조금 신중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전부 다 FOMC만 쳐다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단 제일 메인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채권의 수단은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